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경제평론가 윤석천 선생님과 함께하는 투자 인사이트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십니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을 대하는 미국의 태도를 보면 확실히 인플레이션 파이터냐 할 정도이고, 그리고 이번 러시아가 어떤 분이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미국의 미끼를 물었다. 러시아가 살살 흔들어 놓고 있던 미끼를 물었고, 이제 골창으로 빠졌고, 미국은 얻고 싶은 패를 유럽에서 지금 얻기 시작한다. 그렇습니다. 제가 한 5년 전인가 6년 전에 한겨레 신문에 그 칼럼을 하나 쓴 게 있었어요. 네. 미국과 러시아의 에너지 패권 전쟁에서 네. 러시아가 승기를 잡아가고 있다라고 쓴 게 있습니다. 5년 전에. 예. 그게 바로 지금 얘기하는 노드스트림? 노드스트림 1, 2를 갖다가 네. 전부 다 흑해 밑으로 해가지고 그게 이제 지금 거의 완성이 돼가지고 가동이 되는 시점에 네. 아주 공교롭게도 이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러면서 패권 자체를 완전히 바꾸고 있죠. 네. 미국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네. 러시아에 뺏겼던 에너지 패권 자체를 갖다가 사실은 미국이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이제 예. 2027년까지인가 지금 예. 오늘 그 전해지는 타전되는 뉴스를 따져보면 오늘 4월 29일인데 더 이상 독일이 EU의 러시아 가스 수입 금지를 반대하지 않겠다라는 소식이 지금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같은 경우들이 이제 일단은 원유를 갖다 일부에서는 금수 조치를 이제 서서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다른 쪽으로 어느 정도 루트를 만들었다는 얘기거든요. 네. 지금까지는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를 갖다가 사지 말라고 EU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샀지 않습니까? 네. 조금씩 샀는데 그걸 갖다가 점점 좀 줄여나가고 있다는 얘기는 다른 쪽에서 공급할 수 있는 조달 창구가 생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천연가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미국이 제일 가슴 아팠던 거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그 당시에 칼럼을 썼을 때 어떤 식으로 칼럼을 썼냐면은 에너지 패권 자체, 그러니까 유럽의 에너지 패권 자체를 미국이 러시아에서 완전히 대패를 하고 있다고 썼어요.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그 패권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다시 미국이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네. 에너지를 갖다가 갖고 있는 나라들은 패권을 갖다가 행사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에너지라는 거는 생명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에너지가 끊기게 되면 모든 게 다 죽는 거니까요. 인류 문명은 예, 인간과 인류 문명. 에너지 예, 합작품이죠. 예. 우리가 먹는 신장도 에너지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결국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 그다음에 문화, 이거 자체는 결국은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거거든요. 에너지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세계의 패권을 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패권 자체를 갖다가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EU가 러시아에 기댔던 에너지 패권 자체의 흐름을 갖다가 일시에 뒤바꿔버리고 있다는 걸 갖다가 우리들이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된다라고 네. 봅니다. 우리 윤석천 평론가는 이게 너무 좋아. 막 던지면 막 받아주죠. 이게 보통 이렇게 그렇게 범위를 정해놓고 물어봐야지 대답이 나오는데 막 던지면 막 나와서 이게 너무 재밌어요. 저는. 그냥 뇌피셜이에요. 뇌피셜. 저는 이제 주식쟁이로서 투자쟁이로서 팁을 말씀드리면 두 가지 투자 팁이 나왔습니다. 지금 앞서 중국 관련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중국이 전력 공급이 충분치 못한 화력 발전 등에 의한 전력 발전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아마 철강에 가장 전력 소요가 큰 철강의 생산량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직결적으로 수혜를 보는 건 한국의 철강 업체가 될 것인데, 요거는 한번 지켜보죠. 왜냐하면은 이걸 뻔히 알고 있는 중국이 그렇게까지 셧다운하지 않을 거로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앞서 중국 얘기를 했지만 그 정도의 바보는 아닐 것이다라고 중국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말씀하셨던 것처럼 러시아로부터의 가스관에 의한 파이프 엔진이라는 PNG라고 부르죠. 파이프 천연가스망이 이제 2027년까지 셧다운이 되는 상황들이 도래하게 되면 결국 그것은 또 다른 파이프라인 건설은 매우 어렵고 중동에서부터 와야 되기 때문에 결국 중동과 미국으로부터의 배로 이동, LNG의 배로 이동이 된다면 LNG 선을 가장 잘 만드는 한국 조선 업체들이
아니 물밀듯한 수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저는 이제 또 다른 투자의 팁을 평론가님 말씀 들으면서 저는 이제 투자의 팁을 생각하는 요게 이제 투자자의 시각이라는 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네. 이제 그 얘기에 덧붙여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우리가 보통 리쇼링, 뭐 온쇼링, 오프쇼링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가령 생산 기지를 갖다가 해외로 옮기는 걸 갖다가 오프쇼링을 하고 다시 자국으로 회귀하는 걸 갖다가 온쇼링을 하고. 근데 요즘 새롭게 생겨난 말이 뭐냐면은 프렌드쇼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프렌드쇼링.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공급망을 갖다가 기존에 중국에 의지했던 공급망을 갖다가 우방국, 그러니까 친구들의 어떤 공급망으로 다시 짜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이거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한국한테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 높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중국에 생산됐기 때문에 싼 가격에 공급망, 그러니까 공급을 받을 수가 있었지만 그거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마찬가지겠죠. 이걸 갖다가 미국의 공급망 재편, 그러니까 프렌드 쇼어링에 나서게 되면서 사실은 기존에 이제 우방들을 통해서 공급망을 갖다 재편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고, 그거는 제가 생각해는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미국은 뭐든지 다 할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일시에 에너지 패권 자체를 갖다가 네. 바꾸는 것도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을 어떻게 하면은 자기랑 감히 경쟁하지 못하게끔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도 사실은 미국의 싱크탱크라든지 네. 뭐 네오콘은 제외를 하고서라도요. 네. 그 뭐 진보적이든 보수적이든 네. 그 싱크탱크들은 자기는 나름대로의 시나리오를 제가 알기로는 다 갖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네. 중국도 갖고 있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아직까지 어떤 힘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파워라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아까 이제 그 달러 패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달러 패권이 아직까지도 저번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일부 뭐 가령 뭐 위안화 결제 시스템을 만들고 중동이 거기에서 반발을 하고 네. 뭐 이런 거 자체가 겉으로 보이는 현상들은 굉장히 우리가 유심히 보면 그런 것도 같다라고 뭐 끄덕끄덕할 수가 있지만은 사실은 속내를 파보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게 그 어떤 미국의 힘이 중국을 갖다 견제하려고 일단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결국은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고자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네.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이라는 거는 만약에 그런 의도가 미국의 의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사실은 기존 어떤 시스템의 완전히 어떤 전환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시스템이 안정적인 상황에서는 물가가 그렇게 크게 오르지가 않겠죠. 네. 근데 이걸 큰 거리를 놓고 되면 시스템이 파괴되고 어떤 격변의 시기에는 반드시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경제적 현상으로는 반드시 뭐 인플레이션이 됐든 인플레이션이 지나쳐서 나중에 디플레이션으로 가든 네. 아니면 공황으로 가든 그런 상태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인문학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여기서 그러면 이제 우리 최근에 언급했던 그 미국의 재무장관 자넷 옐런이 했던 얘기와 연관이 되는 얘기라서 그것과 연관해서 좀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자넷 옐런이 인플레이션 고점에 온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이게 떨어진다라고 장담은 못 하겠고 상당히 높은, 지금이 제일 높긴 하지만 그 다음도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 같아라는 거를 사실 우리 입장에서 들어보면 무슨 말이냐면 그럼 전년 동기 대비 따져보면 하나도 안 떨어진다는 얘기네요 라고 들리기도 했거든요. 그 얘기가. 그러면 이게 전략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과 연결을 해보면 또 이제 우리 내피셜을 돌려야 되는데 미국이 인플레이션 시대를 개막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사실 이건 제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바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막 내시니까 저도 이제 막 나오는 건데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진짜 그거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 인플레이션 시세를 갖다가 의도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는 뭐 그것까지는 저는 뭐 솔직히 말해서 뇌피셜을 갖다가 가동을 해본 적이 없는 거고요. 어쨌든 미국이 어떤 판을 갖다가 흔들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미국의 어떤 힘의 유지, 팍스 아메리카나의 지속, 그 다음에 달러의 어떤 달러 패권의 지속, 거기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는 어떤 인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일부에서는 사실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자국 중심의 어떤
아메리칸 퍼스트. 아메리칸 퍼스트의 그 어떤 실현 이걸 갖다 목표로 세계화의 태조를 갖다가 불러왔다라고 한다면은 그걸 갖다가 사실은 트럼프라는 이상한 사람이 나오면서 그렇게 됐다라고 보통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건 뭐 분명 그 부분도 일리는 있죠. 그렇지만 그 이전에 미국의 싱크탱크들이 그 생각해 왔던 것들 네. 더 이상은 중국한테 이렇게 밀리면 안 된다는 생각들 만약 지금처럼 미국의 힘이 이렇게 약화되면 안 된다는 생각들이 지금 이제 사실은 그런 어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다음에 중국과의 갈등 그다음에 어떤 공급망의 재편 이런 형식으로 그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이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현상이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라는 얘기죠. 네. 과연 이게 자연적으로 우연히 이게 발생하고 있는 일들인가? 아니면 누가 의도를 하고 있는 것들인가? 그게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의도든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의도든 미국에서는 어쨌든 지금 이 판을 갖다가 지금 20세기 2010년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전의 어떤 판을 갖다가 금융위기 이후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발생까지의 어떤 판을 갖다가 그대로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들. 이거는 그게 미국의 진보 정권이 들어오든 아니면 보수 정권이 들어오든 완전히 바뀌지를 않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 판을 갖다가 계속 흔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질서 자체를 갖다가 변형시켜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세계의 어떤 모양 자체를 어떤 형태 자체를 갖다가 바꿔나가고 있는 거고 그걸 갖다가 힘이 없는 국가가 의도를 했다라고 그러면은 그거는 불가능한 거지만은 미국의 같은 어떤 세계 그 최강대국이 벌여놓은 판에서는 그게 만약에 의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미국이 의도를 하고 있다면은 그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지금 완전 뇌피셜 잔치인데 재미는 있습니다. 네. 저도 생각이 좀 비슷해서 그러니까 중국이 도강양해를 조금 더 한 10년이나 20년 더 했어야 되는데 네. 시진핑이 집권을 하면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기치를 중국 몽을 들고 나오면서 중국인들은 고취시켰을지 모르겠지만 중국의 입지를 굉장히 허약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지금 도래한 게 아닌가.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힘이 상대방보다 좀 약할 때는 뭐 굉장히 이상한 얘기처럼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발톱을 숨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하여튼 숨길 수 있을 때까지는 숨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뭐 상대방이 그나마 좀 용인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이 세계 정치라는 거는 냉혹합니다. 네. 냉혹해요. 네. 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뭐 모든 인류의 역사 자체라는 거는 굉장히 비정하고 냉혹한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자국의 이익 아니면은 크게 봐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패권을 놓고 이 다툴 때는 사실은 조그만 나라들이 다툴 때는 그게 뭐 그렇게 큰 그게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 패권을 놓고 다툰다라고 할 때는 그때는 인정사정이 없는 거고 굉장히 냉혹한 판으로 벌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만약에 상대가 비슷하다 그러면은 오히려 문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누구도 섣불리 판을 흔들려고 하진 않겠죠. 네. 근데 상대가 아직은 자신한테 좀 미진하다 싶으면은 그때는 완전히 판을 흔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시쳇말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일어서기 전에 완전히 이거는 진짜 뭐 별박을 완전히 그런 얘기가 해도 좋은지 모르지만 완전히 밟아버려서 완전히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끔 해야 된다는 생각. 이 시기가 아니면 그게 안 된다라는 생각들. 뭐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미국의 진보적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보수적인 단체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의 주장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고. 사실 2008년도, 2010년도부터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미국 자체가 급급했기 때문에 2008년 리만 사태로 인해 급급했기 때문에 10년간을 놓아둘 수밖에 없었고 그 사이에 75%인가요? GDP의 미국 GDP의 75% 이상을 중국이 캐치업을 했고 그리고 2030년이 지나가면 오히려 역전을 하는 이 상황에서 이 상황들을 그대로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다라는 중국의 판세가 지금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최근에 재미나게 읽고 있는 지정학 관련 책이 굉장히 극우파로 느껴지는데 피터 자이안이라는 미국의 그 이쪽 지정학 관련 뭐랄까 학자라고 해야 되나 연구원이라고 해야 되나 쓴 책이 있어요.
아주 내용이 비슷합니다. 지금.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윤석 전 평론가님 극우주의자는 아니시거든요. 극우 아닌데 지금 굉장히 미국 중심의 이야기를 드리는데 사실은 최근 몇 년간의 흐름을 보면서 그리고 또 아주 극적으로 최근 1년의 흐름을 보면서 미국의 뭐랄까 힘을 좀 느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은 뭐 저는 보수주의자도 아니고요, 네. 극우주의자도 아니고 진보 성향의 이코노미스트라고 보통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상당히 제 칼럼들을 갖다가 뭐 관심 있게 좀 보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그 패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좀 많이 썼던 사람이에요. 초창기에. 사실은 달러 패권의 악화라든지 아니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몇 년 전에 쓴 칼럼에서 러시아의 에너지 유럽에서의 에너지 패권의 승리, 그 미국의 힘이 균열되고 있는 거고 누수되고 있는 거고 이런 식의 어떤 칼럼들을 많이 썼었는데 제가 그런 식의 인식을 바꾼 거는 사실은 얼마 안 됐어요. 아직은 내가 미국의 힘의 어떤 누수? 세계가 과연 그걸 논할 때가 아니구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엄청난 힘이 미국한테는 있는 거구나. 그게 저번에도 얘기했던 그게 소프트 파워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우리들이 생각하는 하드 파워가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미국의 힘은 무엇보다도 강한 힘은 제가 저번 시간에도 강조했지만 소프트 파워 중에서 창의력, 그다음에 그 높은 상상력 이런 것들이 사실은 미국의 세기 이를 갖다가 팍스 아메리카를 훨씬 오래 가져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들을 하냐면 일본이 왜 미국을 갖다가 따라잡지 못했을까? 그거는 달러 패권도 있지만은 사실은 일본의 창의성이라는 게 과연 있느냐라는 생각들을 해보는 거예요. 일본의 창의성. 뭐가 세계에서 뭐 유일하게 어떤 창의성이 있는 민족일까? 그래 중국 역시 마찬가지고. 그걸 막고 있지 않습니까? 창의성이 없다는 얘기를 아니라 그거는 그 결국은 정치가 해야 될 몫이거든요. 가령 일본의 정치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한심한 거고 중국의 정치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러시아 역시 마찬가지고. 결국은 그거는 어떤 민족이 우수하다가 아니라 사실은 어떤 민족을 갖다가 우수하게 만드는 거고 결국은 정치의 힘인데 그 정치가 다 뭐 시쳇말로 후졌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미국을 추월하겠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한국이 진짜로 세계에 우뚝 서려고 하게 되면은 결국은 정치의 몫이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거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다른 뭐 그게 진보든 보수든을 떠나서 얼마나 그 민족을 우수하게 만들 수 있는 정치가 뒷받침이 되느냐. 창의성을 발굴을 해가지고 그 창의성을 키워주고 도와주고 사람들이 생산성을 가질 수 있게끔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끔 국가가 도와주고 그걸 촉진하고 하는 능력들 그거에 의해서 결국은 어떤 국가든 그 미래가 결정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게 이민이 자유롭다. 뭐 이게 맞겠죠? 이민이 자유로운 국가이고 다양한 민족들이 들어와서 자기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개방된 문화 그리고 개방된 문화 뒤에는 자기의 문화에 대한 상당한 자신감 아니면 자기 시스템에 대한 자신감 아니면 자본 시스템에 대한 자신감 그렇죠. 이런 것들이 뒤에 깔려 있기 때문에 와서 놀아라. 그러니까 사실은 좀 빅테크 기업의 그 수장들을 보면 전 세계 오히려 인도세가 좀 강해요. 그런 흐름들을 보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중국이 자기 나라 최고 수장을 인도인을 받아들이면서 해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직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왜냐하면 외국의 사람이 와서 CEO가 되어가지고 잘 운영을 할 수 있냐 하는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개방성은 좀 축구는 했네. 축구는 우리나라 선수로 되겠네. 이제.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직도 우리나라가 그 가야 될 길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그 소프트 파워, 그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정치적인 힘, 특정 나라의 어떤 미래를 볼 때는 사실은 예측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은 거의 뭐 저는 뭐 신의 영역이라고까지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가장 단순하게 간단하게 그 나라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거는 그 나라의 그 언로 창의성을 얼마나 보장하느냐에 의해서 얼마나 열린 사회고 또 그런 사람들 갖다 존중하느냐 그러니까 능력 있고 창의성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존중하느냐에 의해서
결국은 그 나라의 어떤 미래가 결정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얘기가 완전히 딴 데로. 아 근데 기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업도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에 대해서 나온 책을 한번 열심히 봐보니까 굉장히 의사소통이 좀 자유로웠어요. 그래서 의사소통이 자유롭게 되면서 발전적 방향으로 그냥 투덜투덜이 아니라 발전적 방향으로 갈 수 있으며 그래서 역량을 모을 수 있으며 넷플릭스의 핵심은 그거는 모두가 주인이 되는 회사. 그래서 네가 알아서 결정해라. 그러나 못하면 나가다오. 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짧은 기간에 DVD 팔던 회사가 세계적인 기업까지 성장하게 된 건데 말씀하신 그런 소프트 파워가 상당히 있는 것 같고 그러면 갑자기 또 너무 튀는데 오늘 말이 듣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 자본주의 시스템이 강한 것이냐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사실 철학자들 중에서는 중국의 그 최근 몇 년간의 흐름에 상당히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일종의 글쎄의 철인 정치론과 맞닿아 있는 거잖아요. 훌륭한 사람들이, 뛰어난 사람들이 정치의 헤게모니를 잡아서 그들이 잘 이끌으면 완전한 사회로 갈 수 있다. 라는 그런 것. 근데 실제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과 그다음 제조업 성장 발달을 이룬 것들은 사실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중진국 정도 수준에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자기네가 오히려 걸거치고 창의성을 막는 주요 주체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결국 그런 것들을 깨고 사람들이 자기 역량을 모두 발휘할 수 있고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사람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돈이 지배하는 사회여야 하는가? 라는 고민이 생기네요.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주의라든지 아니면 독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종의 그 패스트 팔로워의 역할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도 역시 그렇게 성장을 해온 거죠. 그렇죠. 독재 시스템이 패스트 팔로워에 적합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뭐 엘리트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엘리트들이 어떤 완전한 힘을 갖고 거기까지 그 대중들을 갖다가 끌어모아서 거기까지 가는 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한 조건들은 한번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거기서 더 나가기 위해서 진짜로 필요한 건 뭐냐? 그거는 몇몇 소수의 어떤 사람들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중들한테 굉장히 우수한 창의성을 발굴하고 이런 우수한 창의성이 있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커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건 발로 소통의 자유, 언론의 자유, 그 다음에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이랑 굉장히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 테슬라의 그 CEO가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머스크. 네, 머스크 그 사람 얼마나 생각 자체가 뭐 굉장히 창의적이지 않습니까? 네네. 생각 자체가 굉장히 창의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보면 이단하라고까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한국 재벌이 만약 그런 형태를 보인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은 시스템에서 융단 폭격 맞죠? 융단 폭격뿐만이 아니라 진짜 사회적으로 거의 사회적으로 거의 매장 수준까지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미국은 어때요? 다 뭐 비판은 얼마든지 하죠. 비판을 하지만 다 용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게 진짜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의 힘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근데 이제 중국이 그걸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들 엘리트들이 정한 규범에서 벗어나는 걸 갖다가 용인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냥 아직도 니들은 따라와라잖아요. 자기들보다도 아니면은 뛰어난 사람이 있다는 것 갖다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용인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게 리더십 자체가. 그러면 거기서 그 한계가 딱 정해져 있다는 얘기야. 거기까지. 그러니까 중국이 한 역할은 그게 뭐 인문학적으로 본다라고는 패스트 팔로워. 빠른 팔로워까지는 성공을 했다. 근데 거기서 치고 나가는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는 역량이 과연 있느냐. 그걸 갖다 키우고 있느냐라는 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결국 이제 추격자 역할까지는 뭐 이렇게 그 규정화된 시스템 그리고 엘리트주의 이것들이 허용이 되겠으나 창조적으로 새로운 세상을 여는 것은 결국 충분한 자유가 보장되고 창의성을 막 발휘하고 또 실패도 허용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죠. 실패도 허용되고 자유롭게 의사소통이 되는 그런 구조 이게 만들어져야만 가능하다. 사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미국이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강한 나라고 다른 나라하고 차이가 있다. 사실 이번에 러시아가 침공하는 거 보면서 우리 옛날 생각났어요. 옛날 생각이 나면서 이 나라는 도대체 몇 년도를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미국과의 차이가 더 많이 벌어졌구나. 저희 어렸을 때보다 미소 경쟁할 때 그때보다 더 많이 벌어졌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예, 지금 이제 러시아의 위상은 이번 전쟁으로 해서 완전히 급추락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사실은 기존에 그 러시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호감을 갖고 있던 사람들, 뭐 저도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큰 반감 같은 게 사실은 없었으니까요. 근데 일단은 민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세계적 민심. 세계적인 민심 자체를 갖다가 러시아는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그게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지만 서구에서 만든 프로파간다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어쨌든 러시아는 이제 세계인으로부터 마음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이 어떻게 결론이 나든지 간에 러시아가 과거의 어떤 위상을 갖는다?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 미국 입장으로서 보게 되면은 자신과 경쟁하던 한 나라를 갖다가 완전히 떨어뜨려 버린 거고. 푸틴이 그 이번 전쟁에 그 아마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과거 소련의 영화의 재건, 그리고 또 러시아 민족의 중흥, 이 모든 것들이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시간이 돼서 잘 했으면 어떻게 혹시 올 수도 있었는데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완전히 끝이 나버리는 즉 미국과 소련의 경쟁이 이제는 더 이상 있지 않는 지난 50년대 이후 있었던 그 마지막 끝자락의 마지막 심지까지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가스관을 통해서 유럽으로 연결을 시도했고요. 더 나아가서 중동, 뭐 터키, 뭐 그다음에 그 정도까지 진출을 이미 해 있는 상태에서 이번엔 이제 완전히 판세가 역전이 돼버린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가령 뭐 북한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일본까지 가는 그 어떤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체도 사실은 이제 이룰 수 없는 꿈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 잠원 안고 이제 자빠지는 일이 시작이 될 수 있는 거고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 국력을 키워가지고 아름다운 소프트나 그 얼마나 멋있습니까? 러시아의 그 음악, 문화 이런 것들을 키웠으면 러시아의 진정한 부흥이 있을 수 있었는데. 그렇죠. 그러면 진짜로 괜찮은 나라가 될 수 있었는데 참 그래서 지도자가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이제 수습해.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인플레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인플레 수습을 좀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하반기에 금리를 미국 연준이 지금 50bp 3번 연속으로 올릴 수도 있는 상황까지 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것이 잡힐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금리를 올린다고 잡힐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금리가 직접적인 원인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과연 미국이 금리를 얼마까지 올릴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1980년대 그 인플레이션, 그 당시 침체가 일어났죠. 1983년도까지. 그때도 똑같이 에너지 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혁명이라든지 중동에서의 어떤 전쟁들이 기폭제가 되면서 1980년에 1983년도까지 굉장한 어떤 인플레이션 상황을 겪었고, 그다음에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그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을 막 시도를 했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그 금리 인상 사이클을 보게 되면은 이걸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 전 금리 인상 사이클보다 차해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항상 금리를 덜 올렸어요. 정점에 비해서 덜 올렸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금리는 1980년대 이래 미국의 기준금리 자체는 계속해서 낮아져 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에 접어든 거죠. 미국은 뭐 50bp씩 뭐 3번을 올리고 그러니까 내년 여름까지 해가지고 뭐 일부에서는 굉장히 많이 올릴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는 아니지만 좀 부정적이에요. 첫째, 이제 올린다는 신호는 분명히 하겠죠. 그 다음에 이 직전 분기 금리 인상 사이클의 최고점이 어디 있느냐? 2018년 4분기 2.25에서 2.5%가 최고치였죠.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정도가 최고가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이제 미국의 연준 인사들이 바라는 건 자기들이 금리를 올려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거는 제가 생각하는 어불성설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저금리라든지 유동성의 어떤 폭증 자체가 인플레이션 요인을 만든 건 사실이지만 그게 전부 다가 아니잖아요. 지금 인플레이션 요인은 유동성을 제외한 나머지 측면들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가령 공급망의 어떤 혼란들, 그다음에 전쟁이라든지 여파들 네.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의 직접적인 요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따라서 이거는 금리만으로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금리를만으로 잡을 수 없다는 걸 갖다가 연준의 인사들이 모르고 있느냐? 알고 있는 있겠지. 겁니다. 네. 얼마든지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금리를 올릴 때 그 미국의 그 연준의 인사들 아니면 미국의 정책 기반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만약에 금리를 갖다가 폭풍처럼 인상을 한다. 그래서 뭐 그 빅스텝이 아니라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가지고 옛날에 볼커처럼 네. 무지막지하게 올린다? 네. 그러면은 미국의 자산시장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겠죠. 그때는 완전히 무너지겠죠. 이거는 미국 입장에서 특히 이 연준의 입장에서 부효과를 갖다 강조해온 언행키 이후의 연준의 흐름 자체를 완전히 일시에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건 어렵다. 예. 부의 효과를 끊을 수 예, 없다. 그럼 부동산은요? 부동산 자체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라고 저는 봐요. 부동산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적당할지는 모르지만 연준은 신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포워드 가이던스 역할을 하면서 유동성 자체를 어느 정도 줄이고 그다음에 주식시장이라든지 부동산 시장의 어떤 밸류에이션도 조금씩 이렇게 낮춰주는 효과들 이 시장이 이제 알아서 조심을 하는 거죠. 이걸 갖다가 바라면서 그러니까 서서히 연착륙을 바라면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갖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좀 잡아가는 신용들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스티키한 측면이 있는 바람에 예, 그다음에 우리가 전년도라든지 그 전년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는 거는 당연한 거지만은 그렇지만은 이 인플레이션 상황이 언제까지 유지될 것이냐라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의 여지는 좀 있습니다. 스티키하지만은 앞에서 한 얘기랑은 어떤 분들은 이걸 갖다가 굉장히 이율배반적으로 들으실지 모르지만은 인플레이션 기간은 생각보다 짧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지금 분기, 우리 1분기 그 GDP 잠정치가 발표가 됐죠. 뭐 연율로 따지면은 한 1.4% 마이너스가 났죠. 연율로 따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뭐 전분기 대비해서 한 0.25% 정도 GDP가 감소한 거예요. 근데 이제 2분기 상황을 좀 유심히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작년도 2분기에 미국의 GDP 성장치가 굉장히 좋았어요. 네. 굉장히 좋았습니다.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근데 이제 2분기 상황에 이게 높았기 때문에 기저효과도 물론 작용을 하겠죠. 그 다음에 그 전분기 조금 줄었지만은 계속해서 완전히 2분기부터 굉장히 그 미국의 GDP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미국의 GDP가 조금만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마이너스가 어떤 그 성장률이 가시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일부에서는 뭐 신문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언론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뭐 무역 적자가 굉장히 많이 나가지고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을 했다. 여전히 그 미국은 어차피 소비에 의존하는 경제니까 소비가 여전히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그 기업들의 설비 투자라든지 소비 자체도 여전히 강건하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1분기에 마이너스 약간의 마이너스죠 사실은 마이너스는 별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뭐 그렇게 분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유심히 보는 건 그거예요. 인플레이션의 상황이 이게 점점 높아지면서 이게 전에도 얘기했듯이 스며들 거 아닙니까? 네. 가령 뭐 곳곳에 곳곳으로 이게 스며들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미국 가계의 실질 임금 하락과 이게 매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이제 연준이 어차피 5월 달에 들어서 50pp가 됐든지 간에 최소한 50pp는 올리겠죠. 네. 긴축 움직임. 이런 것들이 이제 과연 그 굉장히 생각보다는 강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미국의 침체가 가시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2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이 가시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요는 생각보다는 좀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스티키한 인플레이션 상황이 생각보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직접 타를 때리는 게 아니라 네.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인플레이션 자체가 오히려 디플레이션 압력을 만드는 상황. 이게 여러분들 쉽게 이해가 가지 않겠지만은 인플레이션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사실은 디플레이션 압력도 그만큼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실질 소득 자체가 감소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어쨌든 명목 인플레이션이 높게 되게 되면은 중앙은행에서는 긴축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 되면서 사실은 인플레이션적인 현상이 생각보다 오래 못 가. 오래 못 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사상 최대의 유동성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돈을 풀었지만은 통화 유통 속도가 사상 최저인 점을 갖다가 생각을 할 때 지금도 낮습니까? 네, 지금도 굉장히 낮아요. 그다음에 이거는 긴축의 영향을 해서 더 낮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용 증가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표들도 유심히 봐야 되겠죠. 미국의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면은 역시 이제 신용의 확대라든지 어느 정도의 한계가 걸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과연 미국의 소비라든지 그다음에 그 기업의 그 설비 투자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될 수 있냐를 갖다 유심히 봐야 된다는 얘기죠. 미국의 설비 투자 중에서 21년도 작년도에 성장이 그렇게 좋았던 이유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에너지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시울가 뭐 붐이 불고하면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가중이 되면서 사실은 불었던 건데 그런 어떤 설비 투자들도 일단은 완료가 된 상황들이란 말입니다. 이제 설비 투자가 될 부분들은 굉장히 있죠. 앞으로도 가령 뭐 첨단 산업 분야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뭐 미국의 반도체라든지 그걸 갖다 부흥을 꾀하려고 하고 있는 거니까 전기차라든지 배터리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설비 투자가 계속해서 있을 거는 분명한 사실이지만은 어쨌든 지금 미국 기업의 입장에서 높아진 원가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을 하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미국의 가계는 실질소득 감소의 위협을 받고 있는 거고 임금 상승에 못 미치는 그거를 뛰어넘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질소득이 감소하면은 소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기업 입장에서도 역시 생산원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렇다고 해서 마냥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설비 투자의 감소, 그러니까 기업의 지출의 감소 뭐 이런 것들이 맞닥뜨리기 시작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우리는 굉장히 스티키할 거라고 보이지만 인플레이션이 그게 생각하는 것보다 오래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결국 지난 20년간 2001년도 중국의 WTO 체제 편입 이후에 나타났던 디플레, 그다음에 생산성 혁명, 중국으로부터의 그 저임금에 의한 디플레 수출 이런 것들 등등이 여전하다라고 봐야 되는 상황일까요? 아니 그게 여전하지는 않겠죠. 그게 여전하지는 않죠. 그게 여전하지는 않을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거에는 중국발 디플레이션 위협의 세계가 노출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부터는 사실은 중국발 인플레이션 위협의 세계가 노출이 돼 있는 거예요. 중국은 오히려 인플레 요소가 되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거 이외에도 사실은 중국에서도 임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점점 임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네, 그럼 정리를 해보면 중국은 인플레 요소로 이제는 전환이 되기 시작한 것이고 오히려 미국 자체적으로 실질 임금의 하락.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커지면 통화 유통 속도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통화 유통 속도가 떨어지는 상황들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현재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하다고 할지라도 금리 몇 번 올려놓고 이렇게 한 1년 정도 지나 보면 엄청난 인플레이션 즉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 오는가? 아니 20년 만에 인플레이션 1980년에 봤던 이래 40년 만에 이번에 오긴 했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다시 재현되기보다는 그동안의 산업 구조와 임금 구조의 역학을 보면 그게 깨지지 않는 상황이니 중국발에 의한 인플레이션은 일부 야기가 되겠으나 우리가 경험해 70, 80년대에 경험했던 그런 정도는 안 될 것이다. 그거는 저기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한 인플레이션 수치고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래요. 현재까지 상황으로 보게 되면은 굉장히 인플레이션 상황이 스티키할 것 같지만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기간은 생각보다는 짧을 거다.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은 나는 사실은 시장의 전문가는 분명히 아닙니다. 근데 이제 GDP가 마이너스 1.4% 어젯밤에 미국 시장이 좋았죠.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사실은 그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인플레이션 상황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것 같지만은 그게 연준이 금리를 올려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요인에 의해서 곧 잠잠해질 거다. 아니면은 잠잠해지기 이전에 사실은 미국이 침체로 갈 가능성도 있다. 결국 연준이 금리 인상 올리는 건 지금 세게
큰 소리 빵빵 치지만 그렇죠. 한 3번 진짜 올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확연하게 속도가 줄 수밖에 예, 없다. 그리고 침체로 오게 되면 미국이 다시 연준이라든지 중앙은행 어떤 카드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걸 갖다가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추저금리로 갈 거고 제로금리로 갈 거고 그렇게 되면은 다시 아니 그래서 예, 근데 이거 지금 제가 저야 이쪽 경제 그 학자가 아니니까 데이터가 없어서 예. 지금 이번엔 돈이 현물 시장으로 갔잖아요. 일반인들한테 예, 최종으로. 예. 그러면 통화 승수가 당연히 늘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예. 근데 여기서 그렇다면 다시 통화 승수가 는다면 예. 그거는 이제 조금 다른 인플레이션이 되겠죠. 통화성 그건 수요가 견인하는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저는 수요가 견인하는 인플레이션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네. 사실은 건강한 수요가 견인하는 인플레이션은 그야말로 좋은 거죠. 사람들이 여유 자금이 늘어서 돈이 좀 있어서 내가 살 거 사고 뭐 좀 좋은 거 사고 좋은 거 먹고 하면서 생기는 인플레이션은 얼마든지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인플레이션이 과연 수요가 견인하는 인플레이션인가라는 걸 갖다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일부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신 바로는 네네. 공급 적체에 의한 공급 사이드의 문제에서 발생되는 인플레이션 요소가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건 건강 인플레이션이라고 보기 어려워서 예. 계속해서 유지되기도 쉽지 않다. 네, 그렇죠. 그게 다른 요인에 의해서 가령 그 미국이 성장을 했지만은 그게 가령 잠재 성장률을 갖다 제고하는 성장이었냐라는 것 갖다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고도 성장을 했지만은 미국이 과연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돈들이 쓰였고 그래서 그게 건강한 미국의 성장률을 잠재 성장률을 제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돈이 쓰였고 그게 됐다라고 하면 미래도 훨씬 좋아질 수가 있겠죠. 단기적인 미래도 중장기적인 미래도. 그렇지만 그건 아니지 않았냐. 그다음에 건강한 수요를 유발한 그게 어떤 정책들이 지금까지 전지되어 왔느냐. 그래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수요가 견인하는 건강한 인플레이션이냐를 갖다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는 거는 뭐 나 같은 이코노미스트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도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얼마나 유지가 될 것이냐라는 걸 갖다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네. 네, 오늘 그 경제평론가 윤석천 선생님과 함께 인플레이션이 향후 어떻게 될까라는 논의를 하는 과정에 온 사방으로 튀어가지고 그러게 말입니다. 종합인이죠. 그래서 이제 경제평론가라는 말씀이 제일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제도 하지만 인문학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인문을 생각하시면 또 정치도 생각하게 되고 이게 사실 현장은 섹터별로 있는 게 아니라 종합예술 아닙니까? 모든 게 섞여져서 있다 보니까 모든 게 연결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저희가 그야말로 중구난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했는데 제가 이런 대담을 한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오늘 대담이 재밌으셨다면 댓글로 좀 많이 남겨주시고요. 마음에 안 드셨더라도 기분 나쁜 댓글은 좀 덜 남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오늘 좀 있습니다. 우리 윤석천 평론가님과 함께한 인플레이션 과연 그 방향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리고 경제 좀 아는 형들이 하는 막대담 경제 좀 아는 형들이 주고받는 막대담을 오늘 이렇게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경제평론가 윤석천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함께 해주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